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돌돌 말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위를 드는 게 아닙니다. 가느다란 실의 끝단, 즉 실마리를 찾는 일이죠. 그 작은 끝 하나만 제대로 쥐면 아무리 단단한 매듭도 결국은 순리대로 풀리기 마련이니까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자기개발의 기회와 투자 아이디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편의점의 신제품,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불평들, 매일 읽는 뉴스 한 줄의 행간 속에 위대한 발견의 실마리가 있죠. 경제적 통찰이란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흩어진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것, 퍼즐 조각을 모아서 보물지도를 완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스스로 키워내야 할 실마리 찾기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비결도 다르지 않죠. 거창한 계획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작은 단서 하나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어제보다 더 넓은 세상의 주인으로 서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정환님부터 비롯해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3759님 메리 크리스마스요. 이대호 기자님도 일하시니 저도 힘내서 일할랍니다. 오늘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2부에서 이한 작가와 그 이야기도 많이 할 텐데요. 이동현님, 김선호님 등등, 그리고 이민성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홍은경님도, 그리고 3759님 제 실마리에 끄는 성공예감입니다 라고 또 오프닝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물을 잘 받으셨는지, 혹은 또 사실 선물하는 마음도 선물 받는 마음만큼이나 큽니다. 따뜻하죠. 왜 그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울면 안 돼 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금융의 세계에서는 산타 대신에 누가 돈을 제때 갚고 연체했는지, 카드나 대출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바로 요건데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 대출 잔액, 보증 현황 같은 정보를 모아서 사람마다 숫자로 점수를 매기게 되죠. 해서 대출 한도나 금리, 카드 발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에는 신용 등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뒤에 2글자가 바뀌었습니다. 1087님 신용 정보 아니고요. 2496님 신용 등급 아니고요. 그 2글자 뒤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몇 점을 맞았는지 요게 되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니트를 입고 오셨네요. 크리스마스 버전입니다. 네, 그래도 메리 이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야죠. 산타 랠리가 제대로 왔습니다. 미국장 좋았어요. 어제 별일이 없었거든요. 별일이 없어서 올랐습니다. 어제 조기 폐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거래를 하고 마친 거죠?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 0.6, S&P 500 0.32, 나스닥 0.22%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 크리스마스 이후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뭐 흔들린다는 소식은 중간중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그리고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했어요.
그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전날보다 33.8원, 30원 넘게나 떨어진 네. 1,449.8원, 1,450원 밑을 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사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이 딱 문을 열자마자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 개입 발언을 내놨습니다. 20원 가까이 수직 낙하했고요. 이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하락폭 아까 제가 33.8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년 11월 11일 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환율이 떨어졌냐라고 보자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산, 그러면서 국내외 주가 급등했고요. 환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때도 환율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는 32.9원이었어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환당국이 최근 다양한 환율 대책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진짜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내놨습니다. 집중적으로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물 개입까지 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라고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확인은 안 되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네. 20억 달러 투하했다, 뭐 50억 달러다, 약간 다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외환 보유액하고 그러니까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구두 개입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도도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럼요. 게 시장의 네. 추측이고요. 그 어제 구두 개입만 보자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 세게 말했죠. 그게 이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물 개입으로 간다. 이거를 넌지시 그러면서 알린 거죠. 오늘부터 좀 달라질 거다라면서 변곡점을 예고했고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담당 국장들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2달 전에도 구두 개입했었는데 그때 구두 개입의 강도는 뭐였냐면 열심히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 곧 확인하게 될 거다라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내놓으면서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국이 작정했구나를 네, 맞아요. 느낄 수 있었죠. 약간 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약간 던진 느낌?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실물 개입 들어갈 때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시장의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더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국과 시장의 싸움에서 당국이 압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이제 다음 주가 아니구나.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도 금융시장 열리니까 내일 추이도 좀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럴 텐데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은 세금 깎아준다 이런 정책도 내놨어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책의 핵심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외환 안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매각해서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해외 주식, 서학기민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투자하면은 지금 그 자신이 판 매매 차익이죠. 그에 대해서 세금을 20%, 지방세 합쳐서 22%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기존에 투자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22%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수익이요. 이거 어떠냐? 23일까지입니다. 이것도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20일 판 사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의 효율성상 정책이 어쨌든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준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해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네, 맞습니다. 23일까지입니다.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에 원화로 23일까지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제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뭐 하시면 그건 해당 안 돼요. 그렇죠. 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에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1년간 한시적으로 면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다 달아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한 22%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네네. 세율을. 그 복귀 시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되는데요. 네. 1분기 중에 돌아온다. 그럼 100%. 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했냐라고 보자면 빨리 돌아와라 라는 의미죠. 네. 이게 예전에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유턴 기업 세제 지원이라고 해서 해외로 공장 나갔던 이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세제 혜택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유턴 서학개미 세제 지원 이렇게 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국내 기업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요거까지도 이제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정책이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계좌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단기적으로 일부 투자자 자금 복귀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부양되고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거 세금 감안하고서라도 사실 국내 주식보다는 세금이 불리하잖아요. 세금 측면에서. 국내는 양도세가 없죠. 금투세 도입하려다 이제 철회가 됐고 아예 이거 세금 낼 맞아. 각오하고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 수익이 더 높은 기대감이 있어야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때문에 한도가 있는 일시감면이 큰 효과를 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뭐 세제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해가야죠. 최근에 보니까 또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영업, 해외 주식 마케팅 이런 거 줄줄이 접고 있더라고요. 이게 당국에서 약간 해외 주식 마케팅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투자에 나선다. 뭐 수수료 무료 막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라고도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 면제 뭐 이런 거 혜택 제공하던 증권사들 이벤트 조기 종료했습니다. 일단 수수료 제로 이벤트 포문 연 곳이 메리츠증권이거든요. 네. 요거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정책 새해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무료는 계속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 관련 우대 이벤트 진행하던 대형 증권사들 다 일제히 이벤트 종료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종료한 시점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당국이 야 해외 주식 마케팅 과도하다 라면서 증권사 영업 행태 점검에 나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네. 급하다 보니까 이른바 창구지도 하듯이 했던 거죠. 아 저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불만이에요. 네. 이게 갑자기 최근에 키움증권이 7년 넘게 운영해온 국내 최대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뉴스 전달해주고 맞아요. 애널리스트 의견 전달해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미국 주식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이었거든요. 갑자기 이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정지한다고. 폐쇄보다는 잠깐 이제 운영을 중단한다 했죠. 네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제 개인 애널리스트가 중국 주식 리서치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도 운영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해외 주식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줘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로 나가서 돈 잃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습니다. 제가 들어간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게 왜 서학개미를 문제 삼느냐. 그리고 혜택 없앤다고 투자 전략 바뀌진 않을 거다. 정부가 이런다고 우리가 안 나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반발을 좀 키우는 이건 대책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읽어보면은 오죽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야말로 이제 외환 당국이 총동원을 한 거잖아요. 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저는 뭐 국민연금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간식 줄이는 거거든요. 종이컵 줄이고. 그거 근데 진짜 몇 푼 안 드는데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근데 또 그게 그만큼 절박함의 또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좋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헝그리 정신. 예. 네. 자 그리고 이 고려아연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사이의 그 경영권 분쟁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놓고 보자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하나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려아연 측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이게 아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인데 이걸 기각했으니까 신주 발행 유증 대금 납입이 내일이거든요. 이거 내일로 내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을 보자면 고려아연이 지난 15일에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재련소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세웁니다. 네. 여기에서 약 2조 8,5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원을 일부 마련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풍과 MBK 측에서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다. 라고 반발하면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두 곳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곳이 합작법인을 세워서 그 합작법인이 이른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합작법인 제3자 그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 아연의 편을 들겠죠. 그럼요. 그러면 영풍과 MBK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자신들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네. 발생합니다. 이래서 이 영풍과 MBK 측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려아연 쪽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줬고요. 영풍과 MBK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게 자기들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의 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왔던 이게 프레임이 뭐냐면 아니 고려아연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좀 뭔가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영풍 MBK가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또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러면서 우군을 미국에 두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풍과 MBK 입장에서 보면은 또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일 거고 그래서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고 현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게 힘이 센 거죠. 그 중요한 영풍 거죠. MBK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게 지분율은 영풍 MBK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느냐가 참 네네. 중요한 거고요. 연말이 되면서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좀 날씨처럼 차가워졌을까요? 어때요? 돌아다녀 보시면 연말 맞아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를 봤더니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109.9, 11월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낙관 기준이 100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유지하긴 했지만 올 들어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어요. 그 11월에는 왜 이렇게 좋았냐면 관세 협상 타결됐고요. 시장 전망치 웃던 3분기 성장률 이것 때문에 2.6포인트 올랐는데 바로 또 2.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이 6개의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하고요. 네. 100이 기준선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입니다. 뭐가 많이 떨어졌냐를 봤더니 네. 6개 지수 가운데 현재 경기 판단. 이게 지난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현재 경기 판단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환율 영향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주택 가격 전망 요것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1015, 그러니까 11호 대책 발표 영향으로 11월에는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늦었다라는 거죠. 현재 경기 판단은 조금 더 식어가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는 심리는 또 여전하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생근 님이 조금 전에 저희한테 퀴즈를 하나 내주셨네요. 문어는 은행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문어. 왜 그럴까요? 연체 동물이라서.
연체할까 봐. 여러분 다들 지금 속으로만 웃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이 문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잘 지켜가야 하는데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은행 계좌,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출 등을 이용할 때요. 이 숫자가 높으면 금리를 더 낮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것이 낮으면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죠. 여러 금융사와 거래한 그 이력을 다 모아서 개인의 상환 능력, 신뢰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점수를 말하는 게 있죠. 그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재남 님이 평생 점수와의 싸움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배미라 님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 수줍게 참여해봅니다. 저한테 성공 예감의 이 점수는 두구두구 1000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점이라네요. 예, 배미라 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김선호 님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춥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김선호 님은 하늘을 보셨군요. 역시 이렇게 해서 마음의 여유와 관점이 중요합니다. 3605님은 크리스마스 기념 소방서에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방관이신가 봅니다. 예, 오늘도 또 멋지게 또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하셔서도 가족과 함께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6712님은요. 아무튼 인생은 무조건 점수가 높아야 함. 시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점수가 높은 아빠가 최고죠. 네. 정답 4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점수까지만 힌트를 드리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235님이 사람과의 신용도 중요하죠. 우리 신랑들 술 마시면 일찍 온다고 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오면 일찍 온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연말이니까 또 모임 많지 않겠습니까? 왜 연말하면 시끌벅적한 모임, 술자리 이런 것도 많이 떠올리는데 요즘 Z세대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조용하지만 알차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식도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를까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쵸. 그리고 솔로들의 우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예년과 달리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어가지고 26일에 깨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자조적인 농담도 있었는데, 솔로들. 네, 올해 인터뷰를 해보니 솔로라도 이 우울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별로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걸스나잇 파티 같은 걸 한다라든지 나만의 연말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지고 있고, 또 혼자 조용하게 여행 같은 것들로 한 해를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Z세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비싼 호텔 케이크라든지 유명 레스토랑 케이크 같은 것들도 좋지만 네. 가성비 좋은 케이크, 또 사이즈가 작지만 기분만 낼 수 있는 케이크 이런 것들도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실속형으로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특별한 달력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딱 일컫는 일종의 종교 용어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이 기간을 맞춰서 나오는 특별 달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칸칸마다 날짜마다 작은 선물이 들어있고요. 요걸 이제 날짜를 뜯어보는 재미. 그래서 매일매일 내일을 기대해주고는 달력을 뜻하는데 요 문화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부 고가품 브랜드가 한정판 굿즈를 이제 VIP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수집품처럼 이 캘린더를 발행을 했었는데 네. 요게 좀 인기를 끄니까 요즘에는 제과업체들도 매일 그 날짜마다 다른 과자,
다른 젤리 이런 것들을 넣는 달력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저가생활용품점에서 아이들과 직접 만드는 어드벤트 달력 이거를 또 출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즐기는 어떤 성탄절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 번 살 때마다 막 10개씩 산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이 아이템이 그래서 금세 품절된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달력 아닌 달력이네요. 상자 같은 달력인데 그렇죠. 네. 어드벤트 캘린더. 캘린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는 사실 뭐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트리 네, 꾸미는 네, 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또 본인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꾸미는 트리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리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디지털이요. 네, 그게 또 뭔가 하실 텐데요. 예. 친구들끼리 이제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별을 그려달라, 쿠키를 그려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림을 주고 받으면서 이걸로 이제 트리 그림을 디지털로 완성하는 어떤 릴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그 AI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그래서 대로 그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런 트리를 만들어졌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런 놀이를 했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영상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틱톡 같은 그 세로 영상이 좀 인기를 끌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긴 머리로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또 그런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요? 네, 그 사이에 뭐 페트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긴 머리로 트리를 만드는데 요게 원래는 해외에서 유행을 했다가 국내 그 틱토커들도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핵심은 이 트리를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트리를 꾸미는 과정 자체가 영상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정. 그렇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요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 휴먼 터치랄까요? 이런 트리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트리보다는 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즐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 이제 고민되는 게 집안에 설치해놨던 트리 네. 저걸 언제 치울까? 보통 이제 1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보통 뭐 구정까지 설날까지 가고 그렇게 하죠. 네. 설날까지 가나요? 네. 이게 연말에 이제 결산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젊은 세대들에게 연말 결산은 어떨까요? 그 리캡이라고 하죠. 한 해를 이제 복귀하고 요약한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1년 구독 서비스들이 연말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음원 플랫폼이라든지 아하. 영화 플랫폼이라든지 뭐 블로그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당신이 1년 동안 좋아하는 음악, 많이 들은 음악, 네, 많이 그래서 보는 너는 것들. 뭐 상위 몇 퍼센트, 너는 이런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해 주는 거죠. 예. 요즘에는 이런 요약도 이제 직접 나만의 어떤 기록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아날로그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온라인 서비스가 요약을 방금처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나만의 아날로그 방식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어떤 재미, 효능감, 그리고 나만의 것이 생겼다는 고유성 이런 것들에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AI가 요약해주는 한 해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또 클릭 몇 번으로 또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복제되고 휘발되기 때문에 직접 기록으로 얻는 뿌듯함과 오래가는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말 정리를 네.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기분, 일상, 또 심지어는 그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도 매번 기록하고 추적하는 이런 기록 방식들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요거를 모아서 연말 결산하는 것들도 이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디지털 트리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연말 결산 트리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 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트리. 네, 이게 성탄절 모양의 템플릿이 있고 올해를 여기에 이제 추억하는 방식으로 이제 장식품들을 붙이는 방식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트리에 질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올해 가장 고마운 사람, 뭐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올해 가장 즐거웠던 여행지 이런 질문들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답으로 장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기는 한데 성취 케이크라고 하는 것도 요즘엔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좋은 습관, 뭐 내가 취업했던 사례, 정리정돈했던 기억, 뭐 새로운 취미같이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낸 일들을 쪽지에 적어서 케이크에 이렇게 꽂고 이제 불을 끄는 방식인데 친구들은 이제 그동안 옆에서 또 박수를 쳐주는 또 이 틱톡 릴스 영상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짧은 영상으로도 챌린지처럼 유행이 맞습니다. 되는 네네. 오늘 이런 거 되게 알차고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새해에 새로운 또 결심, 다짐을 또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 네.
또 연말 마케팅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케이크가 아니라 연말 디저트를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패스트푸드 디저트라는 게 사실 언제 가도 살 수 있잖아요. 뭐 사실 가령 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네. 뭐 감자튀김.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무슨 예약 판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이 시즌을 맞아서 랜덤 디저트, 랜덤 스티커, 그 이른바 그 떼고 붙일 수 있는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는 랜덤 봉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저희가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사람들이 워낙 사전 예약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행동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좀 기댄 측면이 있는 일종의 그 연말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랜덤으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들어있을 거란 그 또 재미. 기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네. 또 업체들은 그런 걸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막 모여서 하는 거 말고 그래도 혼자서 조용하게 의미 있게 연말을 보내려는 젊은 세대도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모두가 이제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막 왁자하게 연말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소감을 편지로 적어서 내년에 나에게 예약 메일을 보내는 어떤 그런 조용한 연말 보내기 방식도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기록법이나 메일 보내기 조회수가 300만 회의 조회수가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메일 서비스가 예약 발송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생일 혹은 뭐 연말에 나의 기분 혹은 뭐 결혼이나 혹은 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던 어떤 그런 상을 치른 후의 기분 이런 감정과 생각을 좀 담아서 딱 1년 후에 나에게 그걸 보내서 1년 후에 나에게 위로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뭐 이런 응원 같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행지에서 흔히 만나는 느린 우체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1년 뒤에 받는 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온라인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네. 1년 뒤에 내가 내 메시지를 나한테 띵동 하면서 오는 거죠. 오는 건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유도 하기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에게 그냥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요즘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메일 자체를 좀 클래식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옛날 게 아니라 네네네 이메일이 이메일 옛날 자체가 요즘 왜냐면 누가 이메일 보내냐 이런 거예요. 요즘은 다 뭐 메시지나 뭐 그쵸. 이런 뭐 DM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더 빠른 걸로. 네, 그래서 더욱 어떤 이메일 자체도 감성 도구로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기사 요즘 생각해 보면 이메일은 거의 업무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업무용어로만 쓰죠. 네. 지인하고는 다 이제 톡으로. 맞습니다. 간편하게. 네네. 또 요즘에는 톡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거의 안 쓰죠. 옛날 거라고. 네네. 가족 톡만 쓰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있죠. 다이렉트 메시지로 네. 보낸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 네. 계획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떤 목표 또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할까요? 네.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획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예년과 다르게 과거처럼 뭔가 나를 몰아붙이는 이른바 갓생열품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네. 조금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나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평온을 챙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소개드렸었는데 불교 박람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맞아요. 인원들이 20, 30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성취를 위한 어떤 기록이나 결산 목표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찾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둔 기록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계절 잘 살아보기라고 하는 목표 빙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어떤 빙고로 만들어서 요걸 내가 달성할 때마다 지워나가는 빙고 게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사실 내용도 별스러울 게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겨울 새벽 공기 마시기라고 하면 이제 그 칸을 지우고 눈 내리는 날 집에서 요양하기 뭐 이러면 이제 또 그 칸을 지우고 하는 방식으로 그 계절에만 즐기는 작은 즐거움을 목표로 세우고 내가 요거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챙긴다는 돌본다. 거죠. 먼저 네, 맞습니다. 잘 돌본다. 네. 6631님이 울산에서 택시합니다. 손님이 없네요. 오늘 내 70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밥 먹고 쉬어야겠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70 생일을 맞으신 6631님 축하드립니다. 이 젊은 세대들도 자기 마음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일흔이 되셨습니다만 누가 그럼요. 축하해주지 네. 않아서 뭐하다가 아니라 네. 나 스스로 나를 또 돌아보고 네. 스스로를 또 이제 마음 챙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타깃으로 또 마케팅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 자영업자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떤 팁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성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만드는 소소한 재미에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령 최근에는 이 펀칭 기계가 10대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종이에다 구멍 뚫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작은 구멍만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구멍이나 별 모양이나 동그라미처럼 되게 크게 찍을 수 있는 펀칭 기계들이 있는데 예. 요런 게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박물관 티켓이나 기차 티켓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요런 거를 이제 예쁘게 펀칭을 해서 이제 자기 스크랩북에 붙이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펀칭 기계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바인더 상품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제철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제철 행복을 모티브로 한 인력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맘때 좀 많이 나오는 상품이기는 한데 페이지마다 어떤 그날 실천하면 좋은 계절 미션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게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기업들이 내놓은 것들 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좀 일 잘하는 브랜드들이 내고 있는데 한 식품업체는 문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 자사의 건강 강편식 제품을 먹을 때마다 식단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를 또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키트를 소개하는 팝업에서 이 굿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방문했다라는 그 뉴스가 있고요. 일기장 같은 거 받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식품과 일기장을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키트 식품을 사는데 네. 일기장까지. 그렇죠. 그 내가 어떤 건강식품 먹은 루틴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예쁘게 만들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카페 브랜드에서는 달력과 색연필을 함께 주면서 또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네. 또 실제로 최근에 진행된 이런 문구 페어나 이런 데서는 5일간 총 한 2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문전 성시를 또 이루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런 경향성이 온라인 서비스들도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에서는 올해의 키워드로 텍스트입을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청취자분들이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활자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쓰고 만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직접 쓰고 만들고 기록하고 보관한다. 과정을 네. 즐기고 보관하고 네. 또 내년을 준비하고.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탄절인 오늘 여야 대표가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2박 3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부딪혔던 여야는 휴일인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핵심 참모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표적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에게 거액을 빌려 집을 사거나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택 수십 채를 매수한 부동산 이상거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에 올해 5월과 6월 사이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성탄절 하루 전에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요즘 연예계도 그렇고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기업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논란이 좀 많은데 그럴 때 그 인물들을 보면요. 사과보다는 회피, 진심보다는 뭔가 변명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중은 또 분노하기도 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쉽지도 않아요.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의 심리. 네네네. 어떻게 하면 진심을 네. 담은 사과를 잘하고
이걸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돼 보면 좀 주춤하게 되죠. 네, 그게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아,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나 이것까지 다 생각하다 보니까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까지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저 먼 미래까지 그러면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을 막 걸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져야 할 거, 네, 뭔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더 주저하고 계산을 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먼저 생각하다가 자꾸 미루면 그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아,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네, 네. 그러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을 네. 자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과를 패배로 바라보는 분들도 오.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균형추가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특히 위계적 사회에서 아,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위계적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면 내 지위가 위치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낮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일부러 하시는 거죠. 체면 때문에라도 사과를 못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낮게 보이면 안 되니까. 네네. 아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지난번에 네가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동은 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자연스러운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나 지적을 받고 뭐 비판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 뇌가 이걸 위험한 상황 혹은 공격당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반사작용이 나타나겠죠. 네. 그거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를 매우 고급스러운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일단은 변명하는 게 본능이고 네, 사과하는 거는 고차원적이다. 맞아요. 고차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드는 여러 가지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뭐 불안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죄책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노나 짜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처리라는 거. 내가 한 행동 돌아봐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봐야 되고 책임질 부분도 파악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자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도 감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은 사과 잘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품격 있게 잘하는 사람. 네. 그게 고급스러운 행동이네요. 맞아요. 네, 야, 이거 완전 또 새롭게 또 보게 됩니다. 아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만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이렇게 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1초도 안 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거든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네.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말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우 괜히 저 때문에 싸우지도 마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네, 빨리 모면하고 싶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네네.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사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먹힐 것인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사과는 사과로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쟤 또 저러는구나. 너무 또 그런 얕잡아 네, 보게 네.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급스러운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어.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 곽정은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진심이 마음에 닿는 사과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가벼운 사과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참 사과도 어려워요. 또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사과를 해놓고 고쳐지지도 않고 네.
같은 실수나 잘못을 또 반복을 하면 네. 상대방 입장에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왜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잘못이 있을 때는 대표이사나 이른바 가장 높은 사람, 최대 주주까지도 저 사람이 사과해야 돼라고 또 대중은 요구를 하잖아요. 네. 연예인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연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3자의 입장에서 막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나 연예인들은 굉장히 눈에 잘 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그래서 계속 붙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쟁보다는 눈에 띄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보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규칙이나 공동체의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잘못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사과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던 그런 규범이나 규칙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과는 집단의 규범을 지키고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단을 지켜야 해. 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과가요. 네. 우리 마음의 온도를 좀 낮춰줍니다. 뭐 열받았을 때요? 네, 네, 네. 열을 식혀준다? 맞아요. 네, 이게 비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하시면서 특히 피해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그 이후에 관계 회복이나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법적인 처벌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사과를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 날 때가 있어요. 네. 이른바 진정성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보면 진심 어린 사과. 네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 이걸 보면 일단 사실 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 아하.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이게 특히 무슨 논쟁이랑 연결되냐면 주어가 있다 없다와 연결이 됩니다. 예. 네. 가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과하듯이.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문제는 뭐였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해서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됩니다. 네. 기분 나빴다면.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역효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나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알아달라는 거죠. 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피해를 본 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힘들었던 것보다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손글씨 편지 이렇게 SNS에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필 사과문은 오히려 더 좀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썼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하면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되라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써준 게 아니라 네. 기획사에서 써준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자필 사과문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요? 네, 자필 사과문 올렸는데 네네네. 이게 밀려서 하거나 혹은 연예인들 중에는 조용히 있다가 복귀 직전에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네. 자기 영화 나올 때. 네네네. 예, 드라마 너무 나올 계산적으로 보여요. 그 또 대중이 알죠. 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필 사과문 글자, 글씨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 역시. 정말 꾹꾹 눌러서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깨진 신뢰를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관계도 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네. 꼭 필요한 사과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네. 그다음에 의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책임. 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하자면 감정적으로 완결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결을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네. 마음 풀으라고 이런 거 안 그렇죠, 된다. 그렇죠. 피해자가 풀려야 되는 거지 가해자가 풀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뭐 위안부에 대해서 뭐 사과했다 물론이죠. 했으니까 된 거야 네네. 이런 것처럼 네. 가해자 중심의 사과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사과하는 것도 타이밍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늦추면 중요합니다. 안 되죠. 네. 문제를 인식한 순간에 바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확인하고 나서 아직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과를 미루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일단 요거 굉장히 그 책임을 느낀다. 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조용원님이 제가 2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해서 사과를 한다면 말로 하는 것보단 선물이 최고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좀 독특하죠. 크리스마스니까. 네, 크리스마스니까.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납니다. 조선시대에도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던 직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과연 휴일을 어떻게 보냈을지 각 직업별로 휴일에는 또 어떻게 힘들게 또 의미를 가지면서 지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